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았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JK그룹 타워의 70층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수많은 야근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지금 사무실은 거대한 유령선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한쪽 구석, 전략기획팀 인턴 김혜운의 자리 위로만 희미한 모니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키보드 위를 오가며 복잡한 데이터와 수식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상경한 해운에게 서울은, 그리고 JK그룹은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다. 최고의 인재들만이 모인다는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싣고 이 거대한 빌딩으로 출근할 때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이질감을 느끼곤 했다.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동료들 사이에서 해운의 소박한 옷차림과 조용한 성격은 유독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다. 아픈 어머니의 약값과 어린 동생의 학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차가운 도시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굳은 다짐이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정직원이 되기 위한 6달의 인턴 기간은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다. 다른 인턴들이 상사의 눈에 띄기 위해 애쓰는 동안 해운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가 마지막 보고서의 오탈자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다. 조용한 복도에서 드르륵 드르륵 작은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청소용 카트를 끈 한 중년 여성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2층의 청소를 담당하는 박수진 여사였다. 그녀는 늘 말이 없었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 해운은 그녀를 볼 때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 가볍게 목례를 하곤 했다. 수진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화답할 뿐이었다. 수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사무실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딘가 모르게 깊고 단단해 보였다. 해운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2명의 남자가 씨 들어왔다. 한 명은 이 팀의 책임자인 초의 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오른팔인 박 팀장이었다. 최 부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서류가 어디 있는 거야? 박 팀장, 자네가 분명히 챙겼다고 하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박 팀장은 쩔쩔매며 자신의 책상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 서류는 내일 아침 회장님께 보고될 중요한 투자 제안서였다. 최 부장은 신경질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성큼성큼 수진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아주머니, 혹시 책상 위에 있던 파란색 파일 못 봤어요? 청소하다가 버리기라도 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서류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그녀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듯한 말투였다. 수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책상 위 서류에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최 부장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더욱 거세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말대꾸하지 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당신 말고 더 있어.
당신 같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만지다가 사고를 치는 거야.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혜운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녀는 아까 분명히 보았다. 박 팀장이 퇴근 준비를 하며 그 파란색 파일을 다른 서류 더미 밑에 대충 던져놓는 것을. 하지만 초의 부장 앞에서 감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기서 잘못 찍히면 자신의 인턴 생활은 그걸로 끝이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숙이고 모니터만 쳐다보려 했다. 하지만 억울함에 입술을 깨무는 수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혜운아, 공영에 처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다. 혜운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서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작은 그녀의 움직임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혜운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부장님. 초의 부장은 신경질적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넌 또 뭐야? 인턴은 일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끼어들어?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그녀를 해고할 듯 살벌했다. 혜운은 굴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서류, 아마 박 팀장님 자리 파티션 옆에 있는 재활용 박스 위에 있을 겁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다른 서류들과 함께 그곳에 두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 부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혜운과 박 팀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 팀장이 허둥지둥 혜운이 말한 곳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그는 파란색 파일을 손에 들고 나타났다. 찾았습니다. 여기에 있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사무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상황이 명백해진 순간이었다. 최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만천에 드러나자 그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돌렸다. 그는 박 팀장의 뺨을 후려칠 듯 손을 들었다가 간신히 참으며 소리쳤다. 이런 멍청한 놈, 일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회사를 망신시킬 셈이냐. 그리고는 혜운을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너 인턴, 쓸데없는 참견은 그만하고 내 일이나 똑바로 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서는 거야. 그는 쯧하고 혀를 차며 수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박 팀장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의 뒤를 따랐다. 순식간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혜운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턴 생활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저 성격의 최 부장이 자신을 가만둘 리 없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 하나를 꺼내 혜운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학생 고마워요. 나 때문에 괜히 곤란해진 것 같아 미안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혜운은 그 목소리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혜운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수진은 그런 혜운을 잠시 지그시 바라보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래도 조심해요. 저 사람 한번 눈밖에 나면 아주 집요한 사람이니까. 그녀는 짧은 말을 남기고 다시 자신의 카트를 끌며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해운은 수진이 주고 간 초콜릿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작은 초콜릿 하나였지만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 마음이 든든해졌다. 오늘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비록 그 대가가 혹독할지라도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최 부장의 마지막 그 눈빛은 결코 평범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예고하는 차가운 섬광이었다. 그날 밤 해운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서 아른거렸다.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낸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그저 단단한 벽에 계란 하나를 던진 것일지도. 어느 쪽이든 그녀의 조용했던 인턴 생활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삐걱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JK그룹 타워로 향하는 김하운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웠다. 밤새 뒤척이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공기가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동료 인턴들은 그녀를 슬쩍 보기만 할 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그녀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생긴 것 같았다. 어젯밤의 사건이 벌써 모두에게 알려진 모양이었다. 해운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들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누군가는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최 부장에게 밉보인 그녀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거리를 두는 것이 분명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맞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사회생활의 냉혹함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오전 내내 그녀에게는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이것이 최 부장이 내리는 벌의 시작임을 그녀는 직감했다. 차라리 고함을 지르거나 꾸짖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처럼 서서히 말려 죽이는 듯한 고립감은 사람의 의지를 꺾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이었다. 해운은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업무 매뉴얼을 읽어 내려갔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최 부장이 그녀를 호출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해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김하운 인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네의 열정과 능력을 시험해 볼 만한 중요한 업무를 하나 주지. 우리 부서에 지난 10년간의 프로젝트 기록들이 지하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네. 그걸 전부 정리해서 프로젝트별, 연도별로 목록을 만들어 보고하게. 해오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0년치의 서류를 정리하라는 말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더군다나 JK그룹의 전략기획팀이 지난 10년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수는 어마어마할 터였다. 그녀가 놀라 대답을 못하고 있자 최 부장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왜? 못하겠나? 인턴 기간은 실무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야. 기한은 모레 오후까지. 그럼 가서 시작하게. 그것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명백한 보복이었다. 최 부장은 그녀가 절대 해낼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고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무능한 인턴으로 낙인 찍어 내쫓을 계획이었다. 해우는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함을 느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최 부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지하 자료실은 거대하고 음습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공기 중에는 퀴퀴한 먼지와 묵은 종이 냄새가 가득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철제석에는 제목도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서류 상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그야말로 서류들의 무덤이었다. 해우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한숨부터 나왔다. 이것은 두뇌 싸움이 아니라 순수한 육체 노동이자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팔을 걷어붙이고 가장 가까운 상자부터 열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서류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프로젝트 이름과 날짜를 확인하고 임시로 만든 분류 기준에 따라 바닥에 쌓아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굴과 옷은 먼지로 뒤덮였고 손가락은 종이에 베어 쓰라렸다. 첫날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그녀가 정리한 서류는 전체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런 속도로는 모레까지 끝내는 것은 어림도 없었다. 해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엎드렸다. 서러움과 막막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게 무력하게 포기해야 하는 걸까?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금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해우는 퇴근하지 않고 다시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다. 그녀는 무작정 서류를 옮기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분명 이 혼돈 속에도 어떤 규칙이나 패턴이 있을 터였다. 그녀는 서류 상자들의 위치와 쌓여있는 방식, 먼지가 쌓인 정도 등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러다 몇몇 상자에 아주 희미하게 적힌 팀 이름과 연도를 발견했다. 그것이 실마리가 되었다. 그녀는 무작정 서류를 꺼내 분류하는 대신 먼저 상자들을 연도별, 팀별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훨씬 더 고된 작업이었지만 일단 큰 틀을 잡아놓으면 세부 분류는 수월해질 것이라 판단했다.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느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벽에 기댔을 때 익숙한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박수진 여사가 청소 카트를 끌고 자료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수진은 먼지구덩이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해운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왔다. 그녀는 카트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해운에게 건넸다. 학생,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그러다 몸 상하겠네. 그녀의 무심한 듯 다정한 말 한마디에 해운은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캔커피를 받아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진은 대답 대신 해운이 정리하던 낡은 서류철 하나를 무심코 집어들었다. 그녀는 서류철 표지를 손으로 세욱 닦아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김 이사님이 맡았던 프로젝트로군. 그 양반은 성격이 꼼꼼해서 최종 결제 서류에는 항상 만년필로 직접 서명을 했지. 다른 임원들이 전부 파란색 잉크를 쓸 때도 혼자만 고집스럽게 검은색 잉크를 썼어. 사람의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야. 그녀는 서류철을 제자리에 내려놓고는 그럼 수고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수진의 말은 해운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습관, 서명 색깔.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류 몇 개를 다시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수진의 말대로 특정 기간의 결제 서류들은 대부분 파란색 잉크로 서명되어 있었지만 유독 몇몇 중요한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 서류만 검은색 잉크로 서명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기준으로 서류들을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다.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졌다. 더 나아가
그녀는 각 부서장이나 팀장들의 결제 방식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사람은 도장을 크게 찍고 어떤 사람은 서명을 흘려 썼다. 최 부장이 팀장 시절에 결제한 서류들은 유독 도장이 흐릿하거나 서명이 정해진 칸을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런 서류들이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혜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서류 정리를 넘어 마치 탐정처럼 서류들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개의 프로젝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동일한 물품을 다른 프로젝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매했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흔적들이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비정상적인 거래였다. 혜은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마감일 오후 혜은은 초췌한 모습으로 최 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아닌 얇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최 부장은 그녀가 결국 포기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래, 어디까지 했는지 구경이나 해볼까? 혜은은 말없이 USB를 그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이 나타났다. 최 부장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단순히 목록만 만든 것이 아니었다. 각 프로젝트의 개요, 기간, 담당팀, 최종 결제자, 그리고 관련 서류가 보관된 상자 번호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심지어 주요 프로젝트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틀 밤낮으로 한 명의 인턴이 해낼 수 있는 작업량이 아니었다. 이걸 정말 네가 혼자 다 한 건가? 혜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부장님께서 지시하신 일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미세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최 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완벽한 결과물 앞에서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며 손을 내저었다. 알았네. 수고했어. 이제 그만 나가보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혜은은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몰래 복사해둔 몇 장의 의심스러운 계약서 사본을 자신의 개인 파일에 저장했다. 박수진 여사의 무심한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그저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최 부장의 비리는 과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 거대한 의혹의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속에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지하 자료실 사건 이후 며칠 동안 김혜은을 둘러싼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노골적인 무시나 경계는 없었지만 그 자리를 어색한 침묵과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채웠다. 동료들은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해낸 그녀의 능력에 놀라면서도 여전히 최 부장의 심기를 건드린 그녀와의 관계를 어려워했다. 혜은은 일부러 더 몸을 낮추고 묵묵히 자신의 기본적인 업무에만 집중하며 폭풍 전에 고요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편치 못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속에서 발견했던 비정상적인 계약서들의 잔상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박수진 여사가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 사람의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야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무언가를 암시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려 했던 신호였음을 해우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일과 시간 동안에는 평범한 인턴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선배들이 시키는 자료를 복사하고 회의록을 정리하며 간단한 데이터 입력 작업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항상 최 부장팀의 동향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은 이제 그녀 자신을 지키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보고서에 작은 숫자 하나, 계약서에 사소한 문구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최 부장이 결제한 문서들을 볼 때면 지하 자료실에서 보았던 그 흐릿한 도장과 칸을 벗어난 서명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정상적인 결제와는 다른 그들만의 서명 방식 같은 것이 아닐까. 의심의 씨앗은 밤이 되면 싹을 틔웠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 혼자 남는 시간이 그녀의 진짜 업무 시작이었다. 그녀는 지하 자료실에서 정리했던 방대한 데이터를 머릿속에 그린 지도를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인터넷 접근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그녀는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교묘하게 찾아내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복사해 두었던 의심스러운 계약서에 등장하는 협력업체들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청군기획, 한빛시스템, 미래컨설팅. 이름은 모두 그럴듯했지만 회사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부실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업체들이었고 대표이사나 주소지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더 이상한 점은 이 업체들이 오직 최 부장의 팀과 관련된 프로젝트에만 참여했다는 사실이었다. 해운은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각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내역과 해당 업체들에게 지불된 금액을 하나하나 대조했다. 그러자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다. 지불된 금액은 항상 상급 부서의 추가 감사가 필요 없는 한도 바로 아래에서 교묘하게 책정되어 있었다. 수백 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이런 소액 거래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개별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전체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새어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비리가 아니었다. 회계팀, 구매팀, 그리고 최 부장의 팀이 모두 연루된 거대하고 조직적인 자금 횡령의 정황이 뚜렷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JK그룹의 가장 어두운 심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엄청난 진실의 무게 앞에서 그녀는 공포를 느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감사팀에 제보해야 할까? 하지만 감사팀에도 최 부장의 사람이 심어져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자신은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쫓겨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이제 겨우 24세 사회초년생 인턴일 뿐이었다. 거대한 부패 카르텔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였다. 며칠 동안 해운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진실을 밝히고 싶은 정의감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공포심이 그녀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남은 인턴 기간만 조용히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었다. 그 편이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이 찾아낸 파일들을 노려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해운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물건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아주 평범한 검은색 USB 메모리 스틱 하나가 키보드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쪽지나 다른 어떤 표시도 없었다. 누가, 언제 왜 이것을 여기에 두고 갔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동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을 뿐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최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것은 그의 함정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무언가 캐고 다닌다는 것을 눈치채고 바이러스가 심어진 USB를 이용해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혹은 허위 정보를 심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USB를 노려보았다.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 무시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상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쩌면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도움의 손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에게 누군가 던져주는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 그녀는 어젯밤 박수진 여사를 떠올렸다. 그 따뜻한 캔커피와 의미심장한 혼잣말. 혹시 그녀일까? 하지만 평범한 청소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혜우는 하루 종일 고민했다. USB는 마치 그녀의 결단을 시험하는 것처럼 책상 위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퇴근 시간이 되자 아무도 몰래 USB를 가방 깊숙이 챙겼다. 회사 전산망에 바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녀는 퇴근 후 곧장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공용 컴퓨터라면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될 것이라 생각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은 혜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바이러스 검사를 마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드라이브를 열었다. 안에는 J-Kyle Project Access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그녀가 폴더를 클릭하자 수십 개의 파일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파일들은 복잡한 암호로 잠겨 있어 열어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실망했지만 파일들의 이름을 보고는 숨을 멈췄다. 파일 이름들은 C2018, 벤티닌, 네터, HS 2019 1레퍼던 셉와 같이 특정 이니셜과 날짜, 그리고 프로젝트 코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이니셜들은 바로 그녀가 의심했던 유령 회사들의 이름, 천군기획, 청운, 한빛 시스템, 한빛과 일치했다. 날짜와 프로젝트 코드 역시 그녀가 밤새 찾아냈던 횡령 정황이 짙은 거래 내역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과 똑같은 것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더 깊숙한 내부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 USB는 그녀를 향한 격려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였다. 익명의 동료는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네가 가는 길이 맞아. 포기하지 마. 혜우는 암호화된 파일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새로운 과제이자 시험이었다. 이 암호를 풀 수만 있다면 최 부장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망설임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결의가 차올랐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동료지만 어둠 속에서 함께 진실을 향해 걷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혜우는 USB를 소중하게 감싸 쥐었다. 이제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이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익명의 USB는 김하윤에게 희망인 동시에 거대한 벽이었다.
그녀는 파일 이름에 담긴 규칙성을 통해 그것이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JK그룹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특정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과 연동된 알고리즘으로 잠겨 있음을 간파했다. 그녀의 전공은 경영학이었지만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는 전문가 수준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제 그 숨겨진 재능을 시험대에 올려야만 했다. 해우는 밤마다 도서관과 PC방을 전전하며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그녀는 JK그룹에 공개된 기업 보고서, 과거 프로젝트 발표 자료 등을 샅샅이 뒤져 암호화에 사용되었을 법한 키워드나 패턴을 유추해 나갔다. 마치 수만 개의 조각으로 흩어진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고독한 작업이었다. 그녀는 가상 머신을 만들어 JK그룹의 서버 구조를 흉내내고 수백 가지의 다른 해독 스크립트를 시뮬레이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암호화 방식이 특정 날짜의 주가, 지수와 연동되어 주기적으로 변형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정확한 키를 찾기 위해 그녀는 인턴 계정으로 허용된 좁은 접근 권한을 이용해 과거 특정 날짜에 서버 로그 기록에 접근을 시도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했다. 그녀의 의도는 단순히 공개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스크립트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서버에 수천 번의 비정상적인 쿼리를 전송했다. 그녀 자신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사소한 시도는 JK그룹의 심장부, 즉 메인 서버를 관리하는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시스템은 이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감지하고 즉시 최고 등급의 경고를 띄웠다. 해킹 시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했지만 내부의 가장 낮은 등급 접근 권한에서 시작된 이례적인 접근 패턴이었기에 보안팀은 즉시 이 사실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했다. JK그룹의 총수 강민준 대표는 그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막대한 양의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무서운 집중력으로 지금의 JK그룹을 이끌어온 젊은 리더였다. 그는 최근 몇 분기 동안 눈에 띄지 않게 하락하고 있는 특정 부서의 수익성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의 책상 위로 보안팀의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보고서의 한 줄에 머물렀다. 발신지, 전략기획팀 인턴, 김혜운. 그는 비서에게 김혜운 인턴의 모든 기록을 가져오라 지시했다. 지방대학 수석 졸업, 특이사항 없는 조용한 성격,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지하 자료실 사건. 강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관점에서 김혜운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엄청난 잠재력을 숨기고 있는 비범한 인재이거나 혹은 회사에 해를 끼치기 위해 들어온 산업 스파이거나. 그는 보안팀장에게 김혜운을 자극하지 말고 모든 활동을 은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거대한 성의 주인이 이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작은 존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편 최 부장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다. 김혜운은 지하 자료실 사건 이후로 너무나도 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만 처리하는 그녀의 모습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뱀은 죽기 전에 가장 고요한 법이다. 그는 김혜운이 무언가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더 이상 그녀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됐다.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을 파야만 했다. 며칠 후 최 부장은 혜운을 불러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곧 출시될 신제품의 핵심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극비 정보가 포함된 인턴에게는 절대 맡기지 않는 종류의 업무였다. 그는 인자한 상사의 가면을 쓰고 말했다. 김하운 인턴의 능력을 높이 사서 특별히 주는 기회야. 이 보고서의 성공 여부에 우리 팀의 미래가 걸려있네.
해운은 의심했지만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해운은 며칠 밤낮으로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다. 그녀는 보안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오직 회사 내부망을 통해서만 자료를 다루었고 개인 저장 장치에는 일절 저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철두철미함은 최 부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그것은 그의 계획에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는 해운이 작성한 보고서의 중간 버전을 자신의 권한으로 몰래 빼돌려 내용을 살짝 비튼 뒤 경쟁사에 익명으로 흘렸다. 사건은 즉시 터졌다. 경쟁사의 신제품 발표회에서 JK그룹의 미공개 정보와 놀랍도록 유사한 데이터가 공개된 것이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내부 정보 유출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다. 즉시 내부 감사팀이 소집되었고 정보 유출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 부장이 미리 설계해 놓은 대로 모든 증거의 화살은 단 한 사람, 김해운을 향하고 있었다. 유출된 정보 파일이 마지막으로 접근된 IP 주소는 해운의 것이었고 로그 기록에는 그녀가 해당 파일을 외부 메일로 전송하려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흔적까지 조작되어 있었다. 해운은 감사팀의 호출을 받고 회의실로 불려갔다. 그곳에는 싸늘한 표정의 감사팀 직원들과 안타깝다는 위선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최 부장이 앉아 있었다. 최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하은 인턴, 정말 실망이 크네.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어떻게 회사 기밀을 팔아넘길 생각을 할 수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감사팀장은 조작된 증거들을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이며 차갑게 말했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순히 자백하는 편이 당신에게도 좋을 겁니다. 해운은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멍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결백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유능한 인턴이 아니라 회사를 배신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해고뿐만이 아니었다. 회사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녀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과 함께 전과자라는 멍해를 짊어지게 될 터였다. 그녀의 모든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조용히 켜지며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화상으로 회의를 지켜보고 있던 총수 강민준이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이 절망에 빠진 해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강민준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기계처럼 냉정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초회 부장조차 그의 앞에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총수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강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낮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증거는 명확하지만 상황이 이례적이군. 그는 잠시 말을 끊고 화면 너머로 김해운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김하은 인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회사 내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도록 해고는 보류한다. 이번 사안은 내가 직접 지휘하여 조사를 계속하겠다. 그의 선언은 최종 판결이라기보다는 체스판에 다음 수를 두기 전 잠시 말을 멈추는 것과 같았다. 최 부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안도했다. 어차피 직무 정지와 접근 권한 차단은 해고나 다름없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인턴 하나가
총수가 직접 지휘하는 조사를 버텨낼 리 만무했다. 그는 계획이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해운은 보안팀 직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왔다. 그녀의 사원증은 정지되었고 그녀의 책상은 봉인되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동료에서 감시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제공한 작은 임시 사무실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외부와의 연락도 자유롭지 못했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결백을 증명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거대한 조직 앞에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의 풍경을 보며 이곳에 오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가 텅 빈 사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을 때였다. 문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조용히 밀려 들어왔다. 경비원의 눈을 피해 누군가 넣어둔 것이 분명했다. 해운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오늘 밤 11시 남산 N타워 아래 두 번째 벤치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낡은 열쇠 하나가 붙어 있었다. 비상계단용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함정일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밤 11시 해운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한 중년 여성이 이미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익숙한 실루엣. 바로 청소부 박수진 여사였다. 해운이 다가가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과 분위기는 해운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더 이상 주눅들고 지쳐 보이는 기색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연륜이 담긴 깊고 고요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학생, 많이 놀랐을 텐데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아주머니라 칭하지 않았다. 내 소개를 다시 하죠. 내 이름은 박수진, JK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입니다. 해운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JK그룹의 창립 멤버가 어째서 자기 아들뻘도 안 되는 최 부장에게 모욕을 당하며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단 말인가. 수진은 해운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다라는 듯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젊은 시절,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이자 선대 회장과 함께 맨손으로 JK를 일구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인 강민준이 회사를 물려받은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가 썩어가는 냄새를 멀리서도 맡을 수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내 아들, 민준이는 유능하지만 아직 너무 젊고 오만해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개미굴이 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그녀는 최 부장이 그 부패의 중심에 있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며 그 배후에는 이사회의 거물들까지 얽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진은 해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최 부장의 비리를 의심하게 된 계기, 증거를 찾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 잠입한 과정, 그리고 해운의 등장을 지켜보며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본 이야기까지. 해운이 받았던 익명의 USB 역시 그녀가 보낸 것이었다. 나는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구성할 기술이 부족했어요. 그때 학생이 나타난 겁니다. 당신의 능력과 용기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다. 해운은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음모의 실체와 동시에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거대한 아군의 존재를 확인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수지는 해운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떠나도 좋아요. 내가 조용히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싸워주지 않겠어요? 이 썩어빠진 거인과 맞서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해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선 싸움이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 순간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은 두 여성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동맹이 굳건하게 맺어졌다. 그들은 야경을 배경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해운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는 것. 최 부장이 정보를 유출한 정확한 경로를 역추적해야 했다. 둘째, USB에 암호를 해독하여 최 부장의 횡령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 수지는 암호의 핵심 키가 JK그룹 창립 기념일과 관련된 숫자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그 증거들을 이용해 최 부장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 덫을 놓는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수세에 몰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방역을 준비하는 전략가들이었다. 해운은 수진이 몰래 제공한 고성능 노트북과 보안 회선을 이용해 감시를 피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디지털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수진은 회사 내부에서 자신의 오래된 인맥들을 움직여 최 부장의 주변을 서서히 압박해 들어갔다. 거대한 악에 맞선 두 사람의 조용하고도 치밀한 전쟁이 서울의 화려한 야경 아래에서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김해운의 임시 사무실은 이제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전쟁지휘 본부가 되었다. 박수진 여사가 구해준 최고 사양의 노트북과 외부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회선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누명에 절망하는 가련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향한 집념으로 불타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거대한 적의 심장을 향해 겨눠진 날카로운 칼날처럼 키보드 위를 질주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USB에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었다. 박수진이 알려준 결정적인 단서. JK그룹의 창립 기념일은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었다. 해운은 그것이 날짜, 주가, 그리고 창립 당시의 특정 코드들을 조합하여 매시간 변화하는 동적인 키 다이나믹 키를 생성하는 복잡한 알고리즘의 일부임을 간파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코드를 분석하고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올바른 변수들을 찾아 조합해 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다. 최 부장은 언제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수 있었다. 그녀와 박수진 여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잠을 줄여가며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간의 사투 끝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력한 스크립트가 실행되자 화면을 가득 채웠던 무의미한 문자열들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문서 목록으로 변환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파일이 열리는 순간 해운은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최 부장이 지난 몇 년간 유령 회사들을 통해 빼돌린 자금의 흐름이 날짜별, 프로젝트별로 꼼꼼하게 정리된 비밀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녹취 파일, 은밀한 만남을 찍은 사진, 뇌물이 오고 간 계좌의 거래 내역까지 박수진 여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해 왔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다. 해운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방대한 원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보고서 형태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그녀는 보안 회선을 통해 회사의 서버 로그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초의 부장이 조작해 놓은 데이터의 얇은 껍질을 한 껍을 벗겨내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진짜 기록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보 유출이 일어난 시각. 그녀의 IP 주소에서 외부로 향한 데이터는 없었다. 오히려 데이터는 최 부장 사무실의 IP에서 출발하여 사내의 다른 서버를 여러 번 경유하며 마치 그녀의 자리에서 발송된 것처럼 위장된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고 최 부장이 범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캡처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같은 시각 JK그룹 타워의 최고층 강민준 대표의 집무실에도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김하운 인턴을 직무 정지시킨 자신의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물밑에서 기묘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가장 의아한 것은 어머니 박수진의 행동이었다. 은퇴 후 회사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어째서 일개 인턴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오랜 측근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는 총수 직권으로 감사팀조차 접근할 수 없는 서버의 원본 로그 기록을 직접 검토했다. 수많은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그는 마침내 김혜운이 발견했던 것과 동일한 IP 조작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며 그 배후에는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즉시 자신의 직속 비서실을 통해 최 부장의 모든 것을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 개인적인 채무 관계, 그리고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부장이 그의 소득 수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의심스러운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김혜운은 함정에 빠진 것이고 최 부장은 부패의 중심에 있었다. 한편 최 부장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총수가 자신을 직접 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도 들어왔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파쇄하기 시작했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포맷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은행에 연락하여 그동안 모아온 막대한 비자금을 송금할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시간은 이제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해운은 마침내 초회 부장의 모든 비리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마쳤다. 그녀는 완성된 파일을 강력하게 암호화하여 박수진 여사에게 전송했다. 바로 그 순간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최 부장은 수화기를 들고 해외은행에 마지막 송금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JK그룹의 심장부에서 강민주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인하고 보안팀장의 직통 번호를 눌렀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움직이던 세 개의 톱니바퀴가 이제 거대한 충돌을 향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었다. 김혜운이 박수진에게 최종 보고서를 보낸 직후 두 사람은 최 부장이 이미 도주 준비를 마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지금 당장 증거를 터뜨리는 것은 위험했다. 최 부장은 분명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고
그를 비호하는 이사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 진실을 덮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 부장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죄를 증명할 완벽한 무대였다. 박수진은 수십 년간 이 회사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무대를 찾아냈다. 바로 이틀 뒤에 열릴 분기별 실적 보고 회의였다. 그 자리에는 모든 임원과 부서장, 그리고 총수인 강민준까지 참석할 예정이었다. JK그룹의 모든 권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곳이야말로 부패한 종양을 모두의 눈앞에서 도려낼 최적의 수술대였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을 수술대 위로 유인하는 일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최 부장의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박수진은 재무팀에 있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충성하는 오랜 동료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최 부장의 측근에게 우연을 가장한 정보를 흘리도록 지시했다. 감사팀이 최 부장의 자금 흐름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몇 개 찾았지만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는 전부 파기되어 서류 증거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더라. 는 소문이었다. 이 소문은 즉시 최 부장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막 자신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한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화벽을 굳게 믿었고 시골 출신의 인턴 하나가 자신의 범죄를 파헤쳤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소문을 듣고 안심했다. 지금 당장 도망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는 예정대로 실적 보고 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하고 유능한 부서장의 모습을 연기함으로써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회의 당일, JK그룹 타워의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사회의 중진들이 자리를 채웠고 강민주는 회의의 주재자로서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워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이미 모든 계획을 전해 들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그는 이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할 감독이자 심판이었다. 마침내 최 부장의 발표 차례가 되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에 섰다. 그의 발표는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찬 한 편의 쇼였다. 그는 자신이 횡령을 위해 만들었던 유령 프로젝트들을 회사의 혁신적인 성공 사례로 포장했고 조작된 수치들을 보여주며 팀의 뛰어난 실적을 자랑했다. 그는 때때로 강민준과 눈을 맞추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마치 정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내부 보안과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이는 우리 JK그룹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김하운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결단력을 은근히 과시했다.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프로젝션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스크린에는 초의 부장의 이름으로 된 해외은행의 계좌거래 내역서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입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그가 당황하여 소리치는 순간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그가 유령 회사의 대표와 고급 룸살롱에서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모습이 담긴 고화질 사진이 나타났다. 사진의 날짜는 바로 지난주였다.
초의 부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비겁한 변명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스피커를 통해 날카로운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명백히 초의 부장의 목소리였다. 이번 것만 잘 처리되면 약속한 대로 추가 수수료를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뇌물을 약속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혜운과 수지는 그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조이고 있었다. 모든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최 부장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최 부장은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단상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나를 음해하려는 자들의 모함입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 터져 나오는 순간 혜운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스크린에는 최 부장이 바로 어제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외 은행과 통화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다급하게 자금 이체를 지시하고 있었다. 영상의 녹화 시간은 실시간으로 화면 구석에 표시되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하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 부장의 오만한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고성을 질렀고 보안팀이 긴급하게 호출되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얼음처럼 장내를 갈랐다. 최 부장, 설명해야 할 것이 아주 많을 것 같군. 모든 시선이 완벽한 덫에 걸린 사냥감에게로 향했다. 강민준의 얼음 같은 한마디는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보안팀 직원들이 다가오자 궁지에 몰린 최 부장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함정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야. 저 영상과 자료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외쳤다. 이 모든 것은 그 인턴 김하운이 꾸민 짓이다. 그 계집애는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망가뜨리기 위해 들어온 산업 스파이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만들어내서 내게 누명을 씌우고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속셈이라고. 그의 외침은 맹수의 울부짖음 같았지만 그 안에는 패배자의 비겁한 자기 변명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 외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혜운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인턴의 모습이 아니었다. 박수진 여사가 준비해준 몸에 잘 맞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마치 잘 벼려진 칼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한 자신감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혼란스러운 회의실에 묘한 정적을 가져왔다. 혜운은 수십 명의 임원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개의치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강민준은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흥미와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연극의 새로운 등장인물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혜운은 단상에 서서 광기에 휩싸인 최 부장을 조용히 마주보았다. 그녀는 그가 제시했던 증거들을 다시 보여주는 대신 그의 마지막 주장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부수기 시작했다. 최 부장님, 제가 스파이라면 어째서 부장님께서 저에게 씌운 정보 유출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이 찾아낸 서버에 원본 로그 기록을 띄웠다. 그녀는 최 부장이 어떻게 자신의 IP를 도용하고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 접속 기록을 조작했는지를 기술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냉철한 진실의 해부였다. 그녀의 전문적인 설명 앞에서 최 부장의 억지 주장은 힘을 잃고 우스꽝스러워졌다.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시골 출신 인턴에게 자신의 모든 죄가 까발려지자 최 부장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해운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누가 너를 조종하는 거냐. 그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회의실의 다른 쪽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늘 입던 허름한 청소부 유니폼 대신 우아하고 기품 있는 투피스 정장을 입은 박수진 여사였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장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는 늙은 임원 몇 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박수진, 여사님, 수진은 회의실을 가로질러 해운의 곁에 와서 섰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수십 개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아들인 강민준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민준은 그 순간 얼어붙었다. 늘 무심코 지나쳤던 청소부 아주머니, 어머니가 유독 관심을 보였던 그 인턴.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한순간에 맞춰지며 거대한 충격을 만들어냈다. 수진은 아들을 향해,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네, 맞습니다. 저 박수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아끼던 집에 이 사람 같은 커다란 쥐새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직접 청소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는 부패한 권력자들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며 그런 수모를 당하는 동안 자신은 이 높은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회사가 썩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무능함에 대한 수치심, 자신을 속인 부하 직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역경을 홀로 헤쳐나온 어머니와 그녀 곁에 선 저 어린 인턴에 대한 경외심이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 쳤다. 수지는 담담하게 자신이 왜 위장 잠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 어둡고 외로운 싸움 속에서 JK그룹의 창립 정신인 정직과 용기를 그대로 간직한 한 젊은이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아들에게, 그리고 회사의 모든 리더들에게 던지는 따끔한 회초리이자 진심 어린 호소였다.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최 부장은 보안팀 직원들에게 질질 끌려 회의실 밖으로 사라졌다. 그의 시대는 완벽하게 끝이 났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혜우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누명을 벗고 당당히 서 있었다. 박수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미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강민주는 어머니와 김혜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자신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들이 마주해야 할 거대한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 부장이 끌려나간 뒤에도 대외의실은 한동안 깊은 충격의 침묵에 잠겨 있었다. JK그룹의 최고위층들은 자신들이 앉아있던 화려한 성의 바닥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목격하고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 불신,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일부는 초에 부장과 알게 모르게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일부는 이 거대한 폭풍이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다시 한번 강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하게 빛났고, 그의 목소리에는 총수로서의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즉시 회사 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외부 법무법인과 내부 감사팀의 신망받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에 즉각적인 발족을 명령했다. 위원회의 모든 권한은 오직 자신에게만 귀속된다고 못 박았다. 그의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JK그룹 타워는 거대한 수술대에 오른 환자처럼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각 부서에 들이닥쳤고, 최 부장과 연루된 인물들은 변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자리에서 끌려 나왔다. 사무실 곳곳에서 압수된 컴퓨터와 서류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실려 나갔다. 회사 전체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는 듯한 묘한 해방감도 감돌았다. 김혜운이 목숨을 걸고 해독해낸 USB 파일은 부패의 뿌리를 찾아내는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었다. 그녀가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는 최 부장의 거미줄 같은 비리 네트워크를 단며칠 만에 완벽하게 파악하고 해체해 나갔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임직원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횡령액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JK그룹 창사 이래 최대의 스캔들이었다.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강민주는 가장 먼저 어머니 박수진을 찾아갔다. 그는 비서를 시켜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던 그녀의 옛 집무실을 밤새 완벽하게 복원하도록 지시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곳은 여전히 그녀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수진이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민준이 조용히 들어와 그녀의 뒤에 섰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표가 창업주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오만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던 저의 무능을 용서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천천히 뒤를 돌아 아들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를 부끄럽게 하려던 게 아니었다, 민준아. 나는 그저 너와 네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이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간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오해와 거리감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날 밤 오랫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다음 날 강민주는 김혜운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총수의 집무실에 처음 들어온 혜운은 조금 긴장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주눅 들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선 핵심 인물이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직접 차를 따라주며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김혜운 씨,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에 대해서도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능력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이번에 신설될 윤리경영 혁신팀의 팀장 직을 맡아주십시오.
당신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이용해 다시는 이런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인턴에서 단숨에 핵심 부서의 팀장으로 승진하는 전례 없는 인사였다. 해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단순히 보상을 바라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제가 가진 능력이 회사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맡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이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중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JK그룹의 비리 스캔들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위기 대응 능력에 시장의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전되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JK그룹은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사건의 폭풍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해운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최 부장이 사용하던 방이었다. 이제 그곳은 부패의 상징이 아닌 혁신의 심장이 될 터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생각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지만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JK그룹의 거대한 비리 스캔들은 이제 과거의 역사가 되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을 거친 JK그룹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회사 내부를 짓누르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실력과 열정만으로 평가받는 자유롭고 활기찬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윤리경영혁신팀이라는 새로운 부서와 그 부서를 이끄는 젊은 팀장 김해운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에서 갓 상경한 어리숙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모든 재무 및 계약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는 JK 프리즘 시스템을 개발하여 부패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JK의 수호자라는 명예로운 별명이 따라붙었다. 어느 날 오후 해운은 이사회 앞에서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의 2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복잡한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녀의 논리는 명쾌했다. 이사들은 이제 그녀를 어리게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전문성과 통찰력에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회의실을 나온 그녀의 앞에 강민준 대표가 서 있었다. 그는 예전의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 발표도 훌륭했어, 김 팀장. 그의 칭찬에 해운도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싸워온 동지이자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파트너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부터 새로 들어온 인턴들의 재기, 발랄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편안했고 잘 맞는 톱니바퀴처럼 매끄럽게 이어졌다. 가끔씩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곤 했다. 그것은 존중을 넘어선 조심스럽고도 풋풋한 설렘이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은 좀 어떠신가?
민준이 불쑥 물었다. 혜은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게 된 후 그는 여러 번 도움을 주려 했지만 혜은은 언제나 정중히 사양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싶어 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독립심과 강인함을 존경했다.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새로 개발한 원격 진료 시스템의 첫 수혜자가 되셨거든요. 그녀의 대답에 민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박수진 여사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명예 고문으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복도를 청소하지 않았다. 대신 햇살이 잘 드는 온실에서 꽃을 가꾸거나 자신의 오랜 경험을 젊은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는 일에 소일했다. 그녀는 특히 혜은을 친딸처럼 아꼈고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함께 식사를 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날 저녁에도 두 사람은 한정식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수진은 몰라보게 밝아진 혜은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네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때 넌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는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 그녀의 칭찬에 혜은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여사님께서 곁에 계셔 주셨기 때문인걸요. 두 사람의 관계는 세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우정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강민준과 박수진 여사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민준은 바쁜 시간을 쪼개 매주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 앞에서 오만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어머니의 지혜를 구했고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더욱 성숙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시간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어느 주말 혜은은 우연히 지하 자료실을 다시 찾게 되었다. 그녀의 지시로 먼지만 쌓여가던 그곳은 이제 JK그룹의 모든 역사를 보존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자료를 정리하던 직원이 낡은 앨범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수진 여사와 그녀의 남편, 선대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들의 소박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모습 위로 혜은은 자신의 여정을 겹쳐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은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회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작은 정의는 결국 한 기업의 운명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JK그룹 타워의 옥상 정원에서 펼쳐진다. 눈부신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진 그곳의 혜은이 홀로 서 있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때 강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김하은 씨 덕분에 나는 이 도시의 불빛이 매일 밤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깨닫게 되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은이 대답했다. 대표님 덕분에 저는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미래를 함께 열어갈 파트너로서의 깊은 신뢰,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려는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한 시골 소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찬란한 약속이 되어 도시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